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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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지금 속으로 약간 생각했죠? 네. 저는 매번 생각해요. 아, 그게 뭔가 0.5초 정도 내 거 뭐였더라 이게 좀 느껴졌어. 저희 멘트 좀 바꾸자니까. 멘트 다음 주에 한번 바꿔볼까요? 뭐 명분이 있어야 바꾸지 뭐 그냥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명분 내가 만들면 되지. 명분 뭔데? 개 같아서 못하겠다. 본인의 소개가? 너무 발음이 힘들어요. 이 세상에 이게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알겠습니다. 바꿔보시죠. 그리고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약간 뭐라 할까요? 음질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코시국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스튜디오를 좀 바꿔보려고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좀 다른 장소에서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저희 약간 주주총회처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 돈이 사실 다 저희 청취자분들의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본 비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그 녹음실 예약 비용이었죠. 근데 거기가 마이크까지 다 세팅되어 있는 곳이라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정 지출을 좀 줄이고자 마이크를 각자 구매를 하고 조금 저렴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제 녹음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후원이랑 댓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후원으로요. 4행시 해주세요라고 4,100원이 들어왔어요. 일단 이거 넘어가 보고요. 에피소드 후원으로는 뉴스브리핑 29회에 페지모아라 페라리님이 1,000원, 골드 가마니님이 1,000원 후원해주셨고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에나닝님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행시 누가 할래요? 4행시가 지지익선으로 4행시를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제시어가 없었어요? 네, 제시어가 없고 그냥 4행시 해주세요인데 아무래도 지지익선이겠죠? 김범례 가자. 지! 지! 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삐처리하면 되니까 빨리 해봐요. 지!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방송할 줄 모르네. 다시 한번 지! 너부터 해봐. 지! 지직선이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왔는데?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하나씩? 내가 지 할게. 그 다음에 앤서님 지, 범례님 익, 그리고 나 선. 주세요. Drop the beat. 지. 지직선은 매주 월요일에 올라옵니다. 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익. 야, 익 진짜 어렵다. 익. 진짜. 힘 분다. 빠진다, 힘 빠진다. 마지막 기회 줄게요.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익. 진짜. 익 없습니다. 익이 왜 없냐? 익절 있잖아, 익절. 익절도 있고, 익룡도 있고. 갑자기 익룡. 이규제티브. 난장판이네. 근데 돈 받았는데 헤어져. 그래. 반납해. 내가 봤어? 나랑 앤서님만 쓰는 걸로. 선납해주세요. 후원비를. 다 편집하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수준이 좀 낮네요. 네.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댓글 좀 읽고 싶은 게 많은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우선 신천동 워렌 버핏님이 신천동에 계신가요? 한번 뵙고 싶네요. 네, 20년 초부터 들었는데 이제서야 댓글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교양 팟캐스트 찾다가 지지익선 찾게 되고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었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꾸준히 방송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 댓글 했네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읽고 싶은 게 9776805님께서 매번 느끼지만 안느 정말 무식하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제가 이 댓글을 보고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뭐죠? 만약에 내가 발제를 했는데 그걸 안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치? 약간- 내가 실제로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뭐 서로 알고 있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지. 약간 제발저린 게 아닐까? 제가 그래서 얼마나 그거 하게 약간 재치있게 대댓 달았는지 보셨죠? 무식 탈출했는데 이렇게 달았잖아. 아니 저는 너무 감동받았던 게 저는 사실 이런 댓글 별로 그렇게 뭐랄까 크게 타격 입는 차이는 전혀 아니잖아요. 없었어요. 네. 왜냐면 난 무식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런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막 다 같이 와주셔가지고 저를 쉴드 쳐주시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아, 오히려 그 댓글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다. 진짜 막 다 오셔가지고 남겨주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로. 그리고 전 사실 안느님이 무식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각자 아는 분야를 좀 각자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다르니까 이야기가 재밌는 건데 다 너무 유식하면 그치. 막 내가 발제를 했는데 안느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들어오면 그것도 그것대로 좀 별로지 않나. 그리고 저는 댓글 중에 뉴스브리핑 버추얼 인플루언서 에피소드에 마르탱 님이 처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편이랑 밀접한 산업군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메타버스도 다뤄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소름 돋게 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틀 뒤에 맞아요. 메타버스가 업로드가 됐죠. 메타버스 편에서도 댓글을 달아주셨죠. 네. 그래서 약간 발제를 먼저 하고 이 댓글을 봐가지고 좀 더 열심히 준비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이 메타버스 편에서는 범래님이랑 약간 옥신각신했는데 그랬나요? 네네. 업계 종사자이신 마르탱님 의견으로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메타버스들로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급진적인 방향으로 세상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네요. 제가 또 현직자분이 계신 줄 모르고 또 짧은 지식을 뽐내봤습니다. 내가 막 달려가면 너무 재밌다 님이 내가 달려가면 범래가 브레이크 확 잡고 덜컹덜컹 간다고. 이것도 웃겼어. 저 예전에 잠깐 밝혔었는지 모르겠는데 전 윈도우 폰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미래 예측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똥촉이네. 똥촉이네. 뉴스 믿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제 얘기가 그렇게 맞지 않을 겁니다. 네. 유튜브에 우리 유튜브한테 뭐 잘못했냐 이거 댓글 보셨어요? 최근에 봤어요. 달린 댓글. 네네네. 그러니까 대충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과학 쪽 교양 이제 유튜브 채널은 다 구독하고 있는데 우리 채널을 이제야 발견하셨다. 그래서 혹시 너네 뭐 유튜브에 잘못했냐? 왜 안 뜨냐? 너네가 알고리즘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영재님. 네네. 네. 너무 웃긴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도 어느덧 1,100명을 돌파를 했고 오예. 그 팟빵도 이제 4,200명을 4,200명. 훌쩍 넘었네요. 빠르다. 우리 진짜 많이 큰다. 오디오 클립도 은근히 조금씩 이제 구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새로 구독하시는 분들도 되게 꾸준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은 오랜만에 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뇌예요? 예, 뇌. 브레인? 예. 오랜만인가요? 그렇게 오랜만 아닌가? 맨날 뇌 얘기만 하시지 않나요? 앤스하면 뇌 아니야? 근데 내 텀이 좀 오랜만에 온 느낌인 것 같은 거지. 아, 그런가?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텀이죠. 근데 이 뇌라는 게 아무리 얘기해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들도 많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뇌 얘기를 계속 제가 꺼내는 이유는 이 뇌를 이해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을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사람들을 해석하는 도구를 하나씩 가져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뇌를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뇌와 관련된 질병인 건가요? 그렇죠. 오.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미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이번 주제는 조현병입니다. 아 조현병. 전 오늘 그 주제 좀 궁금해요. 이 하고 많은 병 중에 왜 발제로 조현병을 가져왔냐면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 내용은 좀 사회에서도 얘기를 해볼 만하고 지직선 패널분들이나 뭐 청취자분들이랑도 좀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좀 메시지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고 그 책 이름은 조현병의 모든 것입니다. 되게 직설적인 제목이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정말 조현병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들이 담긴 일종의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플러토리라는 학계에서 굉장히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35년 동안 쌓아온 조현병과 관련한 지식들을 집대성했어요. 이게 600페이지입니다. 와. 왜 읽었어요 이거를? 애초에? 읽고 싶어서. 왜 읽고 싶었어요? 그냥 제목 딱 보고 조현병 궁금하다. 이거 읽으면은 뭔가 이 내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읽었는데 볼륨이 굉장히 두꺼워서 읽기도 전에 약간 장벽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거 하루 만에 읽었거든요. 오. 말 되나? 근데 생각보다 되게 술술 읽혀요. 오, 재밌나 보다. 제대로 읽은 게 맞을까? 근데 중간에 약간 약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넘겨서 읽기는 했는데
좀 학술적인 내용인 거에 비해서 쉽게 쓰여져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오늘 발제의 이제 전반적인 에센스는 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추천드린다 그러니까 안느가 고개를 도리도리했어. 아니, 예전에 노화의 종말 그것도 네네. 엄청 두꺼운 책 아니었나요? 맞아요. 두꺼운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오히려 막 철학 얇은 책보다 이런 인지학이나 뭐 뇌과학 두꺼운 책이 더 읽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둘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두 분은 조현병 하면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저는 뭐 항상 똑같은 얘기긴 하는데 기사에서 많이 본 건 그 법원에서 그치. 약간 뭐지? 심신미약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가해자의 뭔가 정신 상태에서 조현병 뭐 이런 게 좀 많이 단어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신 질환 중에 하나구나. 뭐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정확히는 알아보려고 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안느님도 약간 비슷하려나? 저는 조현병이 조증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전혀 아니에요. 네. 같은 조현병? 조일 뿐이구나. 심지어 같은 의미의 조도 아니에요. 저는 아예 모르네요. 저는 조현병이 조증인 줄 알았어요. 그럼 오늘 좀 얘기를 해볼만 하겠네. 제가 아는 거라고는 보통 이제 약간 겉보기에 조금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조현병이다. 그렇게 어렴풋이만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낱낱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률님이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거는 강력 범죄들이랑 연관이 돼서 그런 이미지랑 많이 연관이 되고 굉장히 극적인 뭐 소위 말하는 미치광이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뭔가 충동, 돌발 막 이런 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조현병이 유병률이 1%예요. 1%? 높네요?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건데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사실.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지. 그치. 100명 중에 1명이 심장병도 안 걸리는데 5천만 국민이면 50만 명이 그쵸. 조현병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통계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잠깐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유병률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병명이 밝혀진 게 1%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률적으로 1%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에 따르면 한 13만 명 정도인가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여태까지? 13만 명도 많다. 그러니까 1년에 13만 명 정도 1년에 나온다. 그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병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우리나라가 정신과 진단을 잘 안 받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1%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정도 환자가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높다. 유병률이라는 게 전체 인구 대비 병과 환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진단을 받은 환자 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1명이다. 진짜 많다. 우리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아닐 텐데 우리가 뭐 지나쳤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약간 이따가 뭐 자가진단 이런 것도 나오나요? 자가진단 근데 듣다 보시면은 아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유병률이 높은 거에 비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고 아예 모르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발제를 통해서 조현병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뜻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조현병.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예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거지? 다음 병명? 이 스키조가 분열을 의미하고 프레니아는 횡격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처음 들어. 혹시 이게 정신분열증이랑 같은 표현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은 횡격막이 분열이 됐다는 건데 왜 하필 횡격막일까? 그 횡격막이 폐 아래에 있는 그죠, 심장 근처에 있는 그 폐를 부풀게 하고 줄어들게 해주는 그 횡격막이에요? 네네, 그거예요. 그거의 분열증? 처음에 병명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정답. 처음에 원인을 몰라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뇌라는 걸 모르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약간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다 횡격막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아니야. 이건 것 같아. 호흡에서 증상이 나타나서 호흡과 관련된 거에 병을 붙여버린 거야. 약간 뭐 이렇게 가쁜 숨을 쉰다든지 그런다거나. 약간. 둘 다 틀렸어요. 네. 심장이랑 관련이 있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았어.
과거에는 정신이 머리가 아니라 신장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얼마나 과거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이게 우리가 MRI로 뇌를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뇌가 작동이 되는지 인지를 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심장 근처에 정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이 정신이 분열을 했기 때문에 스키즈프레니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약간 유서 깊은 병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왜 횡격막이라 했지? 심장 분열증이라고 안 하고? 글쎄. 방금 예리했죠. 그러게. 그리고 뭐 일본에서 이 이름을 직역해서 범래님이 말한 것처럼 정신분열병이라고 썼고 이거를 우리가 한자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었는데 10년 전 2011년에 이 정신분열병이라는 명칭이 다소 병에 대한 편견을 자아내고 부정적인 인식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조현병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현이라는 거에서 조는 조율할 때 조예요. 그리고 현은 현악기의 현이에요. 에? 왜? 결국에는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 라는 뜻인데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조율이 되지 못했을 때 모습 같다 라고 해서 여기서 병명이 비롯됐다고 해요. 이거 그냥 일본어 잘못 번역한 느낌인데? 전혀 아니고 우리나라 의사들, 변호사들, 환자, 당사자, 가족,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법안을 발의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조현으로 하자? 예.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 넘어왔을 때가 정신분열증이었고 그렇죠. 그거를 좀 우리말로 바꾸어 쓰자라고 해서 나온 게 조현병이다. 네, 이걸 10년 전에 정했다. 10년밖에 안 됐어요? 네네. 신기하다. 근데 약간 우리나라의 그 정서를 빗대어 봤을 때 좀 센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약간 딱 그 단어부터 거부감이 오는 뭔가 그런 걸 다 빼려고. 그런 느낌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점차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조현병이 사실 이 뇌의 신경망들이 잘못 연결되거나 느슨하게 연결되거나 하는 게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듣고 나시면 이 명칭이 조금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은 그 조율되지 않은 악기, 현악기 특히 키면은 뭔가 칠판 긁는 듯한 느낌 나잖아요. 맞아요. 끼리릭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여담이지만 당뇨병이다, 크론병이다 이렇게 병명에 병을 붙이려면 그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됐을 때 병이라고 붙이거든요.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통제 변인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현증이라고 지으려고 했다가 조현병으로 바꾼 거는 우리나라에 조현증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200명 이상 계시대요. 성함이 조현증인 분들? 네. 현증아.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병명을 지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하는군요. 신기하죠? 근데 그런 이유로 병으로 붙일 수는 있나 보네요. 근데 이게 약간 뭐 법으로 정해졌다라기보다는 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관례를 좀 깨고 예외로 이렇게 조현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조현병의 증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초기 단계에서는 두드러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감각 변화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평소랑 달라지는 건데 특히 이게 좀 강렬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저기 꽃을 본다 이러는데 저 꽃이 형광물질처럼 보이는 거야. 약간 색깔이 굉장히 인텐스하게 보이는 거지. 채도가 확 올라가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조현병에 걸렸는데 안느를 봤을 때 안느 윤곽선에 갑자기 검은 선 같은 게 보이고 만화처럼? 이게 되게 강렬하게 보여서 되게 악마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 약물 흡입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아닌가요? 약간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환각제들의 특징이 그 모든 감각들이 몇 배가 살아난다고 돼서 하죠.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증상이랑 되게 비슷한가 보다. 그래서 저런 뭐 의자 같은 거를 볼 때도 의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던가 나한테 다가올 것처럼 느낀다던가. 들으면 들을수록 비슷하다. 해보셨어요 혹시 약물을? 아니요, 근데 그 약물을 딱 흡입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 네. 그리고 뭐 글들도 많이 봤고 영화에서도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감각 변화가 꼭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는 아니고 일하던 레스토랑이 뭐 실제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외양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되게
외양이 좋아 보인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걸 본인이 변화를 인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인지하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작용을 해서. 갑자기 범례가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야. 갑자기 정우성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에게 그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약간 변화하기도 하는데 누군가 세상의 볼륨을 한 번에 엄청나게 크게 올려놓은 것처럼 들리기도 한대요. 진짜 스트레스겠다. 그거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느랑 범례랑 카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 듣지 다른 테이블 이야기는 안 듣잖아요. 못 듣죠, 사실. 그쵸, 못 듣죠. 근데 이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이블의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그 자폐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고통들이 되게 강렬하대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죠? 유명하게 기사로도 많이 나왔었고, 이제 그분들이, 저희는 이제 딱 그분들을 봤을 때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분들은 그 모든 감각들이 일반인들보다 몇십 배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에 바늘이 찔리는 느낌? 그 감각이 너무 강렬해서?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게 맞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원래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선별기제라고 해요. 들을 것만 듣고 뭐 듣지 않을 거는 듣지 않고 볼 것만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본다든지 하는 거. 근데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별기제가 손상이 된 것처럼 보이고 뇌에서 한꺼번에 감각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과부하 현상인 거고 또 동시에 너무 많은 감각들이 들어오는 만큼 기억력에도 약간 문제가 생긴대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만큼 많이 빠져나갈 거니까. 그리고 또 시각이랑 청각 외에도 정신의 생각이 넘쳐 흐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보면서 가까이서 얘기해가지고 크게 이야기해서 잘 들리게 해야겠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데 조현병 환자는 이 마이크랑 관련된 수만 가지 생각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망상이라기보다는 할 건데. 뇌의 그런 연상계도 과부하가 걸린 거죠. 왜냐면은 그 ENTJ 특징 중에 망상을 많이 한다가 있거든요. MBTI? 갑자기? 네. 근데 제가 ENTJ라서 제가 망상을 평소에 진짜 많이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망상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공상한다고 하죠, 보통. 그 정도랑 조현병 환자들이 느끼는 망상의 정도랑 굉장히 갭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뭐 듣기로는 뭔가 내가 여러 가지 연상을 하고 공상을 하는 건 거기에 집중하는 건데 이분들은 갑자기 막 밀려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막 정신들이. 그래서 생각이 막 홍수처럼 쓸려 들어온다라고 느꼈을 때 뭔가 누군가 나의 뇌에 생각을 주입한다라고 판단을 하시기도 한대요. 이거를 조현병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로 사고 주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감각 변화가 또 마냥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감각 변화가 그냥 즐거움이나 쾌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스러운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기분이 들었다라고 환자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 절정 경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환자분들.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좀 이미지가 그려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 중에 초기 증상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이 내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뭐 접신했다. 혹은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인가 보네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해석 능력의 상실인데 쉽게 말하면 맥락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들어오는 자극을 분류하고 해석한 다음에 반응을 선택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안느님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걸 갑자기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너무 좋죠. 그렇죠. 감사하죠. 그리고 개 좋아.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프로세스인 건데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통상적인 반응이 안 나올 때가 많대요. 그러면? 우리 뇌의 한가운데
되게 구식 전화 교환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 교환대 뭔지 아세요? 전화 교환이요? 전화 교환원? 전화 교환대가 있고 거기에 전화 교환수, 전화 교환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앉아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뇌 안에. 근데 이 교환수가 들어오는 모든 자극들, 그러니까 뭐 감각, 생각, 기억, 감정 이런 거를 분류하고 자동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일어난다는 건데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릿속에 있는 전화 교환수들이 거의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데로나 흘러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그냥 단어 하나하나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매칭이 안 되니까 나 스스로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엉뚱한 곳으로 매칭이 된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돼. 이게 비유 있을까요? 비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랑 범매님이랑 대화를 해. 평소에는 대화를 계속 하는데 갑자기 범매님이 하는 말이 소음처럼 들리는 건가? 그치. 내가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딸기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딸기라고 딱 들었을 때 먹고 싶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매칭시키잖아요. 그래. 딸기는 먹는 것이니까. 근데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딸기 먹고 싶다가 그냥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매칭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화의 맥락을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그냥, 소리처럼 들리는 거잖아. 그치. 말이 아니고. 음차만 흘러가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칭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싱이 어렵기 때문에 지능이나 뭐 교육 수준이랑 상관없이 영화나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시청을 못 하신대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네요. 이게 시각이랑 청각이 다 결합이 돼서 한꺼번에 정보가 입력이 되니까 이게 소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좀 관광 프로그램이나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약간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뭐 시각적으로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정도까지는 좀 잘 보신다고는 해요. 근데 그 외에 약간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는 어렵다는 거지. 근데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겠는데?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또 입력되는 자극을 아까 얘기했지만 아예 부적절한 반응으로 토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반응이 당연히 슬프잖아요. 근데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못 소화를 해서 그냥 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이 잘못 매칭이 돼서 이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약간 들으면 무슨 들을수록 뇌가 통제를 벗어난 기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아까 말한 머릿속의 전화 교환수가 부적절한 반응을 마구잡이로 연결한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예 틀린 반응을 하는 상황이 쌓이다 보면은 당연히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의사소통을 줄이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인 망상과 환각입니다. 망상이랑 환각 같은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망상이랑 환각은 환자의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뇌가 자극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반응을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고 환자 본인한테는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겠지. 본인한테는 감각적으로는 내 뇌에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한테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그 뭐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랑 대화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몇 회에 걸쳐서 옆에 항상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쯤에 그 조력자가 사실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이라든지 근데 그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냈다 뿐이지 내 감각적으로는 다 대화도 했고 뭔가 표면도 이렇게 접촉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 뇌 속에선 실존했던 거라고 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망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사건이 모두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요. 그럼 반대편 사람이 기침을 헛기침을 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보통은. 그쵸. 아니면 헛기침 했네 하고 지나가지만. 근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어떤 메시지다라고 생각해요. 경고다. 나랑 연관된 어떠한 시그널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망상이랑 상상이랑 같은 건가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상상은 내가 지금도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떨까라는 이런 식으로 내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이 앓는 거는 그냥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해서 뭐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찾아온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군요.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헛기침한 사람이 뭔가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 라고 제가 범례님한테 얘기한다고 쳐요. 근데 범례님이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까? 라고 한다고 치죠. 그러면은 저는 범례님까지 의심해요. 제가 환자인 경우에는. 범례까지 이 음모에 연결된 사람이구나. 내가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한통속이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네 생각이 틀렸다 혹은 뭐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는 일반인 친구들이 옆에서 뭐 도와줄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다음 편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또 흔하게 나타나는 망상 중에 하나는 도청을 당하고 있다라는 믿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내 귀에 도청장치? 그쵸. 맞아요. 내 귀에 도청장치가. 뉴스데스크였나요? MBC? 그래서 뭐 누군가에 의해서 원격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는 믿음도 좀 나타나고, 음모의 범인으로는 FBI나 CIA,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정원 같은 곳들이 주로 지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FBI나 뭐 CIA, 국정원, 뭐 MI6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음모론이 많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게 진짜 음모론일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망상일까? 둘 다 있겠죠. 그 줄기를 쫓아가다 보면 어딘가에 그런 줄기도 있지 않을까? 약간 줄기가 아니죠, 뿌리.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뭐 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코로나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을 심어가지고 어떤 조종을 하려고 한다, 어떤 음모 세력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음모론이 있을 때 물론 그런 기술력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게 정말 뭔가 뿌리가 어딜까,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은 약간 그런 망상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약간 그쵸.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뭔가 과학적인 발견이나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불현듯 떠오른 생각 때문에 시작된 것도 많지 않을까? 음모론들이.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감시나 박해, 공격 이런 거를 당한다는 망상은 보통 편집 망상, 편집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편집적인 사고는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죠, 많죠. 근데 조현병의 경우에는 단순히 막 이런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아주 터무니없는 망상이 너무 명백하게 오랫동안 이어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이럴 때 조현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고, 이런 편집망상 외에도 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거나 뭐 마리아, 대통령 등 대단하고 중요한 어떤 사람이라고 이어지는 과대망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쵸. 약간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정말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마음에 병이 있으셔서 시작된 걸 수도 있다. 약간 그렇게 들리네요, 저한테는. 뭐 10중에 1, 2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머리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방송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망상의 종류도 있다고 해요. 이걸 사고 전파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여담인데, 이런 조현병으로 인해서 망상 증상을 겪은 대표적인 유명인 중에 한 명이 소수 에피소드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이름을 까먹었네. 리처드 파인만. 아니요. 파인만 전에 게임 이름 만드신 분인데. 영화 뷰티풀 마인드. 맞아. 이름을 까먹었어. 그 천재 수학자. 존 내시. 존 내시. 맞아. 이 존 내시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들이 자기한테 온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외계인들이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20대 후반부터.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자신의 경력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본인이 남극 대륙의 황제가 될 예정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나는.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누가 화성의 제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 약간. 존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랑 의료진 도움을 꾸준히 받아서 약물 치료도 잘 받았고요. 한 50대쯤 됐을 때는 거의 치료가 됐다고 해요. 소수 에피소드에서도 자기가 소수의 비밀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강단에서 조금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은 잘 마무리를 못했었죠. 그래서 존 씨가 아무래도 이 조현병이라는 게 지능이나 뭐 교육 수준이랑 상관없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예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망상에 이어서 환각 같은 경우에도 조현병에서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이 환각이 보통은 이제 환심한 환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감각에서 나타나는 이제 환청. 그렇죠. 환청도 있고 환촉. 환촉, 환후 뭐 이런 다 있어요. 맞다. 저는 환촉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일단 뭐 청각적 환각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환청. 이 환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보통 특정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돼요.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한 환청을 지속적으로 듣는데 보통 불쾌한 남자 목소리라고 해요. 그게 또 공통적으로 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좀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목소리로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내가 실제로 한 행위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욕도 한대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느끼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또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선천적인 난청인들도 조현병에 걸렸을 때 이런 목소리를 듣기도 한대요.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뇌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지, 뭔가. 뇌 감각 이상이랑. 근데 그거랑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남자 목소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난청이면 들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건 아닌 거고. 또 시각적인 환각인 환시도 종종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초반에 안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시 같은 경우에는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금단 현상 같은 걸로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시를 봤다고 해서 꼭 조현병이다라고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드물지만 냄새나 맛 아니면 촉각의 환각을 경험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조현병 증상의 양성 증상이에요. 이게 왜 양성 증상이냐면 보통 사람한테는 없지만 조현병 환자한테는 있다라는 플러스 의미에서 파지티브, 네거티브의 양성이 아니라 플러스 의미에서 양성 증상이고요. 그러면 음성 증상도 있겠죠? 그럼 음성 증상은 일반인들은 느끼는데 조현병 환자분들은 못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음성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는 공감 능력의 상실. 공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을 하거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이게 초반에 나타났다가 점점 아예 무감각으로 가기도 한대요. 약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이코패스들의 그런 건가요? 근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의 이상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런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나아질 수 있고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뭔가 내가 주변 사람한테 잘 못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현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시고 나서 이 증상이 나아지고 났을 때는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게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느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랑은 약간 기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통은 이런 공감 능력 상실보다는 나중엔 아예 무감각, 무기력 상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양성 증상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치료하기도 더 어렵대요, 뭔가. 그러니까 잠재우는 게 아니라 일깨워야 하는 느낌이니까 어려운가 봐요. 증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경험들은 우리가 대신 해보기는 어렵겠지만 환청 증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본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분들이 대충 어떤 느낌으로 환청을 듣는지에 대해서 영상이 한 몇 개 있거든요. 제가 들었던 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약간 카페 같은 데인데 카페에서 그 웅성웅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고 내 귀 옆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요?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막 내 옆에서 막 중얼중얼 떠드는데 그 말이 다 들리는 거야. 약간 그런 시뮬레이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뭔가 시각적인 자극적인 막
뭔가 프랙탈들 같은 것도 계속 보이고 뭔가 그런 걸 좀 체험해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면은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느낌이 어떤지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대충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것도 음성 증상인 건가요? 아니죠. 양성이죠, 보통. 이런 뭐가 들린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그 환자분들은 느낀다 하면은 그죠? 양성이죠.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현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고요.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이게 다 학계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된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술, 담배, 스트레스. 의외로 그런 요인이 크게 작용을 그래요? 하지는 않고요.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게 뭐 절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조현병에 걸린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게 가장 지배적인 시각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그러니까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도파민이래요. 근데 이것도 증상 중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약간 옛날에는 도파민 과잉이 조현병의 원인이다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현병의 증상 중에 도파민 과잉이 있다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항정신성 물질의 약이 도파민 과잉을 막아줬어요. 그럼 도파민 과잉을 막았을 때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파민 과잉이 원인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약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과잉을 막지를 않는데요. 근데 도파민이랑 관련이 없는데도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냥 조현병 증상의 증상으로 인해서 야기가 되는 게 도파민 과잉이 아니냐라고 또 요즘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도파민 양을 줄여도 뭔가 효과는 있는데 도파민 양을 안 줄여도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그럼 도파민은 왜 늘어난 거지? 약간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라고 보는 게 이상한 게 그러니까 도파민이 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느님이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거는 가족력도 있긴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9%, 아버지가 그럴 경우에는 7%의 발병률을 보이는데 이 가족의 병력이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명백하게 사실인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실제로 어떤 유전체의 유전적인 정보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 유전자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병이 초래된다. 라기보다는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환경에 아까 뭐 법리님이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라든지 술, 담배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조현병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하고요. 조현병이 무조건 유전질환이라고 하기에는 구멍이 있는 게 조현병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도 눈에 띄게 낮고 좀 젊은 나이에 단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증상들을 들어보면 그 증상을 가지고 임신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임신하기도 쉽지 않고 그 증상을 가지고 더 뭔가 의술이 발달하기 전의 세상에서 뭔가 장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조현병이 만약에 유전병이라면 조현병 환자들이 점차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이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진화론적으로? 근데 이런 백그라운드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환자 비율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1%로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유전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원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또 주요 요인으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 과정에서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뉴런 연결 부위인 시냅스가 형성이 잘 되는데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임신 1기, 2기 정도에 이 시냅스가 형성이 잘 안 된 케이스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뇌 발달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조현병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찐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거의 지배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조현병을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고 그런 심리 질환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강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원인이 명확하진 않더라도 뇌의 생화학적 이상이랑 연관이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약간 병과
그 진짜 정신적인 병은 다른 건데 맞아요. 사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머리가 뭐 파래진다거나 이런 뭐 증상이 있으면 알겠는데 사실 불안장애 이런 것도 본인이 진짜 병원에 가서 진단명 보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진짜 심리적으로 그냥 불안한 건지 맞아요. 근데 진짜 정신적으로 뭔가 약물 치료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인지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참 그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신질환에 좀 많이 무지한 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신병원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증 같은 환자가 나타나도 주변에서 너 마음 먹기에 따라 달린 거다. 긍정적인 생각해라. 좋은 것만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매도 아닌 매도를 하다 보니 점점 더 인식도 안 좋아지고 후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동일하게 1% 정도의 약간 유병률이 나오는데 대한민국만 그거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간 게 아닌가. 그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강남에서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나온다. 약간 그런 통계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왜? 뭐 거기 뭐 방사능이라도 있나 이랬는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병원 자주 가고 병원을 자주 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강남이 제일 높대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리고 조현병 환자 중에서 유의미하게 좀 더 발병률이 높은 집단이 또 있기는 한데 겨울이랑 봄에 태어난 사람. 아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신체적인 선천적인 문제인가 보네요. 그리고 아니면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뭐 아토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보통 가장 강력하게 발생하는 거는 17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층, 그 중에서도 17세, 18세 남성 발병률이 4-5배 더 높대요. 같은 비교군에 비해서. 저희는 한 단계 지나갔고. 예, 많이 지나갔지요. 다행이네요. 네. 드물지만 중년 이후에 발병하는 케이스에서는 여성 발병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은 17, 18세의 남성 비율이 훨씬 높고 중년이 지나가면 여성이 더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랑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현상들을 나열하면 공통점이 찾아지고 인과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전혀 모르겠네요. 왜 아직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의사쌤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17세에서 25세 사이에 많이 발병하는데 태어난 건 겨울이나 봄에 많다. 그럼 거의 사실 태어나고 나서 17년이 지나서 뭔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럼 뭐 2차 성징 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도 아니고 대부분 2차 성징이 끝나고 성인 될 때쯤 희한하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추측인 거죠. 사실 이런 연관이 있네까지만 우리가 밝혀낸 거고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좀 환자분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많이 답답한 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진단을 내려줄 때도 제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설명인 거잖아. 약간 아토피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맞아. 그러면 저는 이 알레르기가 왜 있나요? 이런 질문했을 때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뭐 이 증상이랑 원인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거의 50분이 흘렀는데 사실 이 조현병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직 하나도 전달을 안 했어요. 네. 이어지는 다음 편이 또 있습니다. 아, 단순하게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를 넘어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지직선. 지직선이 뭔데? 이 정도는 돼야지 지직선이지.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조현병이랑 관련된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이 좀 더 재밌을 예정이니까 꼭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뭔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혹시 내 주변에 뭐 조현병이 병명이 안 나오더라도 뭔가 좀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가 있지 않나 하고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해보고 조현병이랑 관련된 좀 편견이라든지 낙인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